여러분, 공통과목 국어 문학 1차 시 문학갈래의 특징을 함께 공부할 정희경입니다.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오늘은 우선 문학갈래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4분법을 먼저 살펴보고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의 갈래는 4분법에 의하면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크게 4개의 갈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서정은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출하는 문학 양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러분들 시 많이 들어봤죠? 자, 시가 하위 갈래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신의 마음을 노래하는 양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자의 정서겠죠. 자, 두 번째로는 서사 갈래인데요. 서사 갈래는 가장 대표적인 하위 갈래가 바로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설하면 서술자가 어떤 사건을 전달하는 방식에 의해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자, 서사와 극을 우리가 많이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서사는 사건을 서술자가 전달을 한다면 극도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서술자가 극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술자 없이 어떻게 전달을 하냐? 바로 극중 인물들, 등장인물들이 대사와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극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희곡, 시나리오, 그 다음에 드라마 대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극은 보여주기 위한 문학 양식이라면 서사는 읽히기 위한 문학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교술은 주로 작가가 곧 작품 속의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사색하고 성찰하는 그런 글의 특징을 지니는 문학 양식을 통틀어서 말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수필이 있습니다. 수필. 그래서 우리가 교술이라고 하면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보통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글로 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 문학의 갈래를 다시 한번 크게 2분법으로 나뉜다면 서사, 극, 교술을 우리가 산문이라고 묻고요. 서정을 우리가 운문이라고 나누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운문과 산문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 사이에 운율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운율이 있으면 운문, 운율이 없이 그냥 줄글로 쭉쭉쭉 이어져 있으면 산문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문학의 갈래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작품을 통해서 문학 갈래에 따른 그 형상화를 하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는 유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쓴 조친문이라는 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니까 가의 글은 운문인 것 같아요? 산문인 것 같아요? 저 줄글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진 거 보니까 맞아요. 이 가의 글은 산문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문 중에서도 우리가 아까 서사도 있고 극도 있고 교술도 있었는데 딱 보니까 대사와 행동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극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서사와 교술이 남았죠? 그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밑에 보듯이 유세차라는 것은 제문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유세차라는 말은 이 해의 차례는 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문이라는 것은 제사 지낼 때 죽은 이의 생전 언행을 기리면서 슬픔의 뜻을 표현하는
문장에 이 유세차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문은 제사 지낼 때 쓰는 글이다 라고 하니까 아하, 이거는 실제 우리 외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탕으로 쓰여지는 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그렇죠. 서사가 아니라 바로 교술갈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한 바를 전달하는 문학 양식, 가장 대표적인 수필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중에서도 제문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문은 제사 지낼 때 쓰는 글이에요. 그럼 무엇인가, 누군가가 죽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누가 죽었을까요? 그런데 글을 보다 보니까 두어자 글로써 바늘에게 고하노니 라고 얘기했어. 바늘?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종요로운 것이, 종요롭다라는 것은 손에서 떠나보낼 수 없는 아주 기묘한 것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하니 여기는 것은 도저히 흔한 바이로다. 사람들은 이게 흔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그렇지만 하찮은 것이지만 흔해서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예가 남과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흔해서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이 바늘을 잃었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않겠지만 나는 다르다라고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냐? 오호 통제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 통제라 라는 것은 비통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화자의 그 슬픔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지 지금까지 27년이라. 우와, 27년이나 됐어요. 바로 무엇을? 바늘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바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지요? 너라고 표현을 했네요. 너라고 가리키는 말은 2인칭 대명사. 바로 뭐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렇게 사람처럼 사물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맞아요. 의인법. 의인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물을 의인화시키는 것은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의인법을 시키는 것은 보통 그 대상에 대한 필자가 친근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도 바늘을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바늘을 잃었을 때 오호 통제라 비통하다고 할 정도까지 화자는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27년을 함께 지낸 세월이 있어서 너를 잃어서 나는 지금 매우 매우 슬프다라고 화자는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적과 나의 회포를 총총히 적어서 영원히 이별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필자는 바늘을 잃은 슬픔을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유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쓴 조침문이라는 것은 바로 바늘 침자죠. 바늘을 애도하는 마음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어때요? 제문이라는 것은 실제로 작가가 경험한 것, 외부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서 자신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글. 그래서 이건 바로 교술이라는 갈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나의 작품은요. 정지용의 유리창 1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들 정지용이라는 시인 들어봤나요? 그래서 이 정지용이라는 시인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리창 1이라는 작품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 딱 봐도 여러분 이건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뭘 보고 여러분들 이것이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나요? 맞아요. 여길 보니까 어때요? 행이 계속 나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냥 얼핏 봐서는
운율이라는 것을 느끼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바로 이것이 현대시이기 때문이에요. 현대시라는 것은 주로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재율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봐도 이건 산문과 형태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우선 본격적으로 이 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시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서정갈래라고 그랬어요. 서정갈래는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노래한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화자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런 화자의 마음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선생님은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화자의 상황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화자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화자는 밤에 뭐 하고 있어요? 유리창 앞에 서 있구나. 그 유리창 앞에 서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때요? 입김이 나오죠? 그러면 유리창에 입김이 서리겠죠? 그걸 지우고 보고 지우고 봅니다. 그러면 입김이 하얗게 서렸을 때에는 유리창 밖에 깜깜한 밤이 안 보이겠죠. 그러다가 지우면 깜깜한 밤이, 새까만 밤이 밀려나갔다가 밀려와 부딪히고, 그리고 바깥에 보이는 뭐예요?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히는 것도 보입니다. 밤에 이렇게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마지막까지 읽어보니까 화자는 밤에 유리창 앞에서 입김을 흐리우면서 유리창을 닦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화자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시적 대상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는 어떻게 해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너와 산새는 같은 의미를 지닌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화자는 계속해서 차고 슬픈 것, 그 다음에 입김, 그리고 그 입김이 언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게다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히면서 화자는 너를 바깥에 있는 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됐구나, 날아갔구나 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이 시적 대상인 너는 화자 곁에 지금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화자는 너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렸다, 상실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화자는 그런 너를 잃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사실 이 시는 화자의 마음이, 시라는 것은 화자의 마음을 노래하는 양식인데요. 화자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은 바로 어디? 그렇죠. 여기.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라고 했잖아요. 심사라는 건 결국 여기서 뭐예요? 심정을 나타낸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은 두 가지로 외롭고 황홀하다라는 마음으로 나타나는데요. 화자는 왜 지금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을 외로우면서도 황홀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외로움과 황홀한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바로 역설법이라는 표현법을 여기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역설법이라는 것은요, 논리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즉 모순되는 것이죠. 이 모순되는 것을 일부러 표현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인데 어떻게 소리가 없을 수 있나요? 고와서 서러워라. 고운데 서럽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외로운 황홀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 겉으로는 이렇게 성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일부러 담겨있는 의미를 더욱더 강조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쓰는 표현법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화자는 너를 잃었어요. 얼마나 네가 보고 싶을까요? 너에 대한 그리움과 너를 잃은 그 아픔, 그런 마음을 지금 유리창을 닦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리의 입김이 흐려지면서 차고 슬픈 것이 나타나고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깜깜한 밤에 박혀있는 별을 통해서 너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유리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리창을 통해서 너를 만났을 때는 어떨까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너를 만날 수 있으니까 황홀한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너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너는 멀리 날아간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에서는요, 제목 유리창이잖아요. 바로 유리라는 이 소재를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 소재가 하는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리라는 건 투명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깥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날아가 버린, 멀리 사라져 버린, 그래서 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너를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너를 진짜 만날 수는 없어요. 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단절의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바로 너를 잃은 그 슬픔과 너를 만날 수 있는 이 순간의 이 기쁨, 이런 마음을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라는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참고로 이 정지용이라는 사람은요, 어린 자식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의 마음을 이 시에 담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시를 감상하는 방법을 바로 뭐라고 하죠? 작가를 통해서 작가의 생애를 바탕으로 시를 감상하는 방법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식을 잃은 슬픔과 그리움이라고 하면 바로 표현론적인 관점에서 이 시의 주제를 우리가 감상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화자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대상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를 우리가 파악하다 보니 주제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는 자식을 잃고 그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이 시에서는요, 화자의 그 자식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어요. 그런데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 건 외로운 황홀한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는 화자의 마음을 절제했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절제한 채 자신의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쓴 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두 개의 작품을 봤는데요. 두 개의 작품에서 하나는 운문이고 하나는 산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제문이고 하나는 시였어요. 그런데 둘 다 공통적으로 정서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쵸? 자, 가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러났나요? 바늘을 소재로 했었죠. 바늘을 잃은 그 애지중지했던 27년이나 함께했던 그 소중한 존재를 잃었을 때의 그 상실감. 나에서는 자식은 말해 뭐 하겠어요. 그 소중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주 예쁜 아이를 잃었을 때의 그 상실감.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할 때 느끼는 그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교술이라는 갈래에서도 그 다음에 서정이라는 갈래에서도 둘 다 정서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둘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은 사실 운문과 산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우리가 배경 지식을 생각하면서 하면 당연히 운율감이 더 느껴지는 건 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배경 지식 없이 근데 그냥 본다면 가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도 운율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글자 수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제시문을 보면 여러분,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두어자 글로써 침자에게 고하노니 이렇게 읽히거든요. 바로 세 글자, 네 글자에 글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뭔가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운율을 형성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의 글도 운율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나는 너무 쉽죠. 이미 행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행은 어른거린다, 그리고 파닥거린다, 이렇게 박힌다까지 주로 니은다로 끝나는 것이 또다시 뭐예요? 반복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반복되는 것은 무엇을 형성하게 마련이다? 운율을 형성하게 마련이다. 자, 그래서 둘 다 가의 글은 산문이고 나의 글은 운문이지만 가의 산문에서도 글자 수가 공교롭게도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되는 형태. 아무래도 제문이기 때문이겠죠? 제문이기 때문에 제사할 때 낭독을 하는 거잖아요. 낭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듬감을 살려서 읽게 마련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산문인데도 불구하고 운율감이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중한 사물을 잃었던 경험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오늘 배운 운율감이 드러나게. 운율감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글자 수일 수도 있고요. 행의 나님일 수도 있고요. 똑같은 종결 어미가 반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한번 지어봤어요. 너만 있으면 모든 게 내 것 같던 세상. 너만 있으면 소중한 걸 가질 수 있었던 나. 이젠 영원히 찾을 수 없는 너, 만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용돈 받아서 차곡차곡 모았는데 잃어버렸던 경험 있죠? 그쵸? 여기서는 그 바로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10,000원이라는 용돈을 잃어버렸던 그 경험을 이렇게 짧은 글로 써봤는데요. 너만 있으면 이라고 해서 식구가 반복이 됩니다. 이런 식구의 반복에 의해서도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각 행의 끝이 어떻게 해요? 명사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전부 다 명사로 끝나면서 명사로 끝내는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행이 나뉘고 식구가 반복이 되고 명사형으로 똑같이 반복적으로 행이 끝난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러분 평가 문제입니다. 평가하기를 통해서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여러분, 딱 보니까 시죠? 운문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어때요? 동일하다라는 것이 보입니까? 바로 첫 번째 문제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에서 5번을 보면 처음과 마무리를 동일하게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여기죠. 처음과 1연과 5연을
동일하게 반복을 해서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네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연이나 행을 마지막 연이나 마지막 행에 다시 반복해서 구조적인 안정감도 주고 운율도 형성하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죠. 자, 여기서는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자, 1번을 보면 구체적인 청자 설정 없죠?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의성어와 의태어를 합쳐서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의성어, 의태어 없죠. 청각적인 심상 들리나요? 없어요. 색깔 보이나요? 없어요. 자, 이 청각적인 심상과 관련지어서 이 세 번째 연에서는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하는 걸 보니까 주로 어때요? 보이죠? 시각적인 그런 심상이 드러난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추가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시는 한번 주제의식을 살펴볼 텐데 그럴 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화자의 상황,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 그때 화자의 마음이나 태도가 어떠한지. 화자는 뭐하고 있어요?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중요한 시적 대상은 길입니다. 그때 화자는 계속해서 뭐예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가지만 나는 계속 갈 거다. 오늘도 내일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길을?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한다 라는 화자의 무엇이 느껴지나요? 의지가 느껴지죠? 이런 화자의 태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 주제의식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시에서는 계속해서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면서 화자가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 것들이 바로 화자의 지향,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연물이 민들레같이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의인화가 없죠. 과거와 현재, 어제 오늘이 나와서 과거와 현재 헷갈립니까? 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의 의미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화자가 앞으로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가겠다라는 그런 화자의 지향을 나타내는 의지와 연관이 되는 19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상징적인 시어. 저 상징이라는 것은 시의 가장 기본인데요. 여기서도 길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시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새로운 길을 가겠다, 정말 길을 걷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화자의 뭐예요? 삶, 화자의 인생,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징적인 시어는 맞지만 암울한 현실과 관계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 2번. 어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를 통해서 운율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운문이라는 갈래의 특징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